키집애 하나 낳은 주제에 아들 낳은 니 동서 산후조리라도 해라. 연봉 2억을 버는 의사인 둘째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하녀 취급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시아버지 병수발에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온 제 희생은 무능력한 첫째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로 치부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조차 어차피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날 밤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미련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일 후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에게서 저절한 울음 섞인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수야, 제발 돌아와다오. 내가 잘못했다. 금지옥엽 일하던 의사 며느리는 어디로 사라지고 어째서 시어머니가 제 발밑에 엎드리게 된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수야, 둘째 조금 있으면 출산하는 거 알지? 동서 산후조리는 네가 맡거라.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지난 6년 동안 이 집에서 제가 보낸 시간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기업 팀장인 남편 진호의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제 커리어를 포기했던 그날부터요.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저는 아무런 불평 없이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시누이 수진의 뒷바라지까지 도맡으며 살았는데 돌아온 말은 겨우 이것이었어요. 박 여사가 눈등을 치켜뜨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요즘 산후조리원 비용이 금값이더라. 같은 식구끼리 돕고 살아야지. 안 그러니? 옆에 앉아있던 남편 진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지수 너는 어차피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재수 씨 좀 도와주면 좋잖아. 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숨기려 치맛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고생을 단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시누이 수진이는 옆에서 과일을 집어 먹으며 얄밉게 웃었습니다. 언니, 의사동서 산후조리 해주면 언니한테도 영광이지. 나중에 아프면 공짜로 진료받을 수도 있잖아. 어머니, 제가 아버님 간병에 집안일까지 다 하고 있는데 동서 산후조리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데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제가 조심스럽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자 박 여사의 안색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들고 있던 부채를 소파에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지금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혜림이가 아들을 임신한 건 우리 집안의 경사야. 네가 못한 걸 네 동서가 했다고 질투라도 하는 거냐? 제가 언제 놀았나요? 6년 동안 이 집 식모처럼 살았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남편 진호가 휴대폰을 테이블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지수야, 너 적당히 좀 해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며느리 돌이라는 게 별거 있어? 어른이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박 여사가 콧방귀를 뀌며 다시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혜림이는 아들을 가졌단다. 네가 낳은 서연이 같은 계집애랑은 차원이 달라. 우리 집안대를 이을 귀한 손자를 낳아줄 사람인데 네가 가서 정성을 다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그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었답니다.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은근히 무시당했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서연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의 혀차는 소리와 수진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밤이 깊었지만 제 마음은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진우는 미안하다는 기색 하나 없이 옷을 벗어던졌어요.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식모야? 야, 이지수, 너는 왜 이래?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했어? 재수 씨는 돈 잘 벌어오는 의사고 너는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잖아. 너랑은 급이 다른데 왜 자꾸 비교를 해? 뭐? 급이 달라? 너 나랑 결혼할 때 내 커리어 존중해준다고 약속했었잖아. 네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내가 어떻게 희생을 했는데 벌써 잊은 거야? 진호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 며느리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당연한 일 아니야? 이번 일도 어머니가 지시하신 거니까 그 말 없이 따라. 자꾸 토달면 나도 참지 않을 거야. 방 안에서 저희의 고성이 오가자 제 딸 서연이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수진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지요. 박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감히 서방님한테 큰 소리야? 못 배운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박 여사는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돌아가고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 왔어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신우이가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오빠, 이런 여자랑 왜 살아? 언니 없어도 돈만 주면 집안일 해줄 사람 널렸어. 진호는 그 광경을 보고도 제 편을 들기는커녕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는 더 이상 제가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것을요. 울고 있는 서연이를 품에 안고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너 같은 건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어. 등 뒤로 박 여사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서연이를 꼭 안고 길가로 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묻는 말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정으로 가달라고 대답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딸아이의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딸아이의 작은 손이 제 옷깃을 꽉 쥐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단단해져야만 했죠. 새벽 2시가 넘는 시간, 친정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결에 나온 엄마가 제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셨지요. 지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이 새벽에 서연이까지 데리고 네 얼굴은 왜 이래? 뒤따라 나온 여동생 지아가 제 얼굴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그 집구석 사람들이 이랬어? 형부가 이랬냐고. 내가 당장 쫓아가서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지아는 분해하며 거실을 서성거렸고 엄마는 저를 방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니 비로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부터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잠에서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 박 여사의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겨우 전화를 받자마자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한 고함이 들려왔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아침상 차릴 시간인데 어디서 처박혀 있는 거야? 당장 기어 들어오지 못해? 저 당분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제 생각 정리될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와 남편 진호, 그리고 시누이의 번호까지 전부 차단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지수야. 그동안 참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는 네 인생 살아라. 우리가 도와줄게. 제 동생 지아는 제 옆에 앉아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건 이혼감이야.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저런 인간들 밑에서 서연이 키울 수 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창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친정집에서의 첫날 아침은 눈물겹도록 평화로웠습니다. 어제 시댁에서 겪은 일이 꿈인가 싶을 정도로 창밖의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졌거든요. 저는 잠든 딸 서연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무너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이곳의 공기는 달콤했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도마 소리에 저는 비로소 제가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차단된 번호함에는 진호와 시댁 식구들이 남긴 흔적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중 진호가 다른 번호로 보낸 장문의 문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지수,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러지 않으면 나도 너 절대로 용서 안 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지요. 진호는 제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빈털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시댁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쉬지 않았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전공을 살려 얼굴 없는 디자이너로 몰래 외주 일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둔 비상금과 포트폴리오는 제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노트북을 열어 제 예금 잔액을 확인하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옆에서 지아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언니, 형부 연락 온 거야? 아까부터 휴대폰 진동이 장난 아니더라고. 절대로 답장해주지 마. 이번 기회에 언니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껴야 해. 엄마가 갓 구운 생선을 식탁에 올리며 젓가락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래, 지수야. 사돈어른 병수발에 제사 수발까지 다 들었으니 오죽 힘들었겠니. 한편 그 시각 제가 빠져나간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7시가 되면 아버님의 소변줄을 비우고 아침상을 차려야 하는데 당장 그 일부터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살림이라고는 손끝 하나 대지 않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엉망이 된 주방을 보며 서로 얼굴만 붉히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머리띠를 질끈 매고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시누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내가 밥이라도 차릴 테니까 너 가서 아빠 소변줄이라도 갈아드려. 수진이 방에서 나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빠 소변줄을 어떻게 갈아? 나 못해. 나 친구 만나러 나갈 거야. 빨리 새언니 오라 그래. 그렇게 나가면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그때 남편 진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매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야, 조용히 좀 해. 나도 지금 회사 가야 하는데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수 걔 며칠만 고생하면 알아서 기어들어올 테니까 다들 며칠만 참아. 하지만 진호의 예상과는 달리 집안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제가 없어도 집안이 잘 돌아갈 거라 믿었던 진호는 퇴근 후 마주한 풍경에 경악했습니다. 거실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상자가 굴러다니고
아버님은 기저귀를 갈지 못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매년 열리는 조상님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는 저 대신 둘째 며느리인 혜림이를 주방으로 불러들였어요. 혜림아, 그래도 오늘 제사인데 음식 몇 가지는 네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지수가 없으니 너라도 좀 도와다오. 혜림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전 손이 생명인 의사인 거 잊으셨어요? 이런 기름 냄새 나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해요? 저 태교에도 안 좋고 병원 일도 바빠요. 아가씨 시키세요. 수진이 거실에서 팩을 붙인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한테 시키지 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클럽 가기로 했단 말이야. 엄마, 그냥 오빠 시켜서 지선이 강제로 끌고 오면 안 돼? 세탁기를 안 돌려서 나 오늘 입고 나갈 속옷도 없어. 결국 박 여사는 화병에 가슴을 치며 주방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귀한 의사 며느리 모시느라 정작 집안 살림을 도맡던 장남 며느리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제야 실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시각 저는 친정 근처 카페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민석을 만났습니다. 민석은 제 포트폴리오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지수 씨, 그동안 집에서 노는 줄 알았더니 실력이 더 늘었네요.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대형 브랜드 프로젝트 지수 씨가 메인 디렉터로 맡아줬으면 하는데 어때요? 정말요?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사실 현장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저는 민석이 내민 계약서를 훑어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댁에서 뒤집개와 기저귀를 잡던 손으로 다시 마우스와 펜을 잡게 된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서연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일을 시작할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진호에게 마지막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사 준비하느라 바쁘겠네. 내가 없어도 집안 잘 돌아간다며. 앞으로는 너네 식구끼리 잘해봐.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문자를 보내고 난 뒤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제자리를 찾아갈 시간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겪을 혼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살림하는 여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지요. 저녁 노을이 지는 친정집 마당을 들어서며 저는 서연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간지리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친정집에서 지내며 제 스튜디오를 준비하는 동안 시댁에서는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의사동서 혜림이가 드디어 아들을 순산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박 여사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디자인 미팅 때문에 우연히 혜림이가 입원한 대형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로비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오던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혜림이가 산부인과 검진을 핑계로 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서로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예전 프로젝트에서 알게 된 흥신소 오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 대표는 제 의뢰를 받자마자 해림의 뒷조사에 착수했죠. 그리고 며칠 후 오 대표로부터 충격적인 서류 봉투 하나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오 대표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수 씨, 그 의사 며느리 결혼 전부터 만난 내연남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남자가 요즘 돈이 궁한지 혜림 씨를 계속 협박하고 있었나 봐요.
협박이라니요? 무슨 이유로요? 오 대표가 서류 한 장을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박혜림 씨가 가방에 넣어뒀던 서류인데 내연남과 다투다 떨어뜨린 걸 저희 직원이 확보했어요. 여기 보세요. 박혜림 씨가 몰래 진행했던 친자 확인 결과지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확인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친자관계 성립 불일치 99.9%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금지옥에 맡기던 보배가 사실은 남의 자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서류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시댁 식구들은 저를 압박하기 위해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고 복귀를 준비하며 승승장구한다는 소문을 들은 진호가 박 여사와 함께 친정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노려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진호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쳤어요. 이지수, 너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 너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잖아. 재수 씨 몸조리도 네가 해야 하고 엄마도 너 때문에 병나게 생겼어. 동서 몸조리를 내가 왜 해? 그리고 너희 엄마 병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장 이거 놓지 못해? 박 여사가 옆에서 서연이의 손목을 낚아채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도 너 같은 년한테 우리 손주 못 맡긴다. 서연이는 우리가 데려가서 키울 테니 너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어서 가자, 서연아. 싫어. 할머니 무서워. 엄마 살려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손을 거세게 뿌리치고 서연이를 제 뒤로 숨겼지요. 그때 소음에 놀라 집에서 나온 친정아빠가 그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장인어른인 제 아버지에게까지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렸어요. 아버님,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입니까? 당장 지수 설득해서 집으로 안 보내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진호의 멱살을 잡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놈, 내 딸을 식모 취급하고 때리기까지 하더니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소란을 듣고 달려온 이웃들과 경찰들 덕분에 겨우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진호와 박 여사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 방으로 들어와 제가 가진 이 강력한 폭탄을 터뜨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들이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시댁 가문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6년간 당했던 수모와 뺨을 맞던 순간, 그리고 항상 쓸모없는 기집애라며 우리 서연이를 무시하던 박 여사의 목소리가 생생했거든요. 저는 동서가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 올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지아야, 걱정 마. 동서가 아들을 앞세워 왕비 노릇하는 것도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저는 남편 진호의 연락을 받아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일부러 유순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방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 전략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결국 항복할 것이라 믿으며 백일 잔치 준비에 더욱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서 제가 어떤 칼을 갈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를 괴롭히던 저 사람들에게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요. 밤하늘의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지만 제 마음 안은 뜨거운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친정집 대문 앞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소동이 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서연이를 억지로 끌고 가려 했던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한 강철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동안 저는 친구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 한승우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승우 선배는 제 대학 시절 과수석을 놓치지 않던 아주 명석하고 듬직한 선배였는데요.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고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검토하는 승우 선배를 보니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승우 선배가 서류 봉투에서 친자 확인 결과지를 꺼내며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이거 정말 확실한 자료인 거지? 흥신소를 통해서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절차가 중요하거든. 네, 선배. 동서가 내연남이랑 다투다가 떨어뜨린 원본이에요. 제가 사진도 찍어뒀고 흥신소 사장님이 현장에서 바로 회수한 거라 조작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승우 선배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우며 결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에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특히 네가 그동안 시댁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들 내가 다 낱낱이 파헤쳐서 갚아줄게. 고마워요, 선배. 선배 믿고 저도 이제 제자리를 찾으려고요. 저 스튜디오 오픈 준비도 거의 다 끝났거든요. 승우 선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지수야. 네 실력 아까운 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넌 충분히 자격 있어. 이제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디렉터 이지수로 살아야지. 선배의 응원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남편 진호에게 용돈 한번 받아 쓰는 것도 눈치를 보던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몰래 쌓아온 포트폴리오와 비상금을 털어 친정 근처에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예전 인맥들이 연락해 오면서 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기저귀를 갈고 뒤집개를 잡던 제 손이 다시 마우스를 잡으니 그렇게 생기가 돌 수 없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예쁜 원피스도 사주고 부모님께 두둑한 용돈을 드리니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스튜디오를 정식으로 오픈하던 날, 저는 업계 지인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화사한 꽃들로 장식된 사무실에서 세련된 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니 감회가 새로웠지요. 그런데 파티가 한창이던 그때 불청객들이 제 스튜디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신우이 수진이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제 사무실로 난입해 소리를 질렀죠. 우와, 우리 새언니 출세했네. 이런 스튜디오도 차리고. 아가씨,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미안하지만 나가줘요. 수진이 제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가리키며 낄낄거렸습니다. 언니가 무슨 디자인을 한다고 그래? 집에서 밥이나 하던 여자가. 이거 우리 오빠 돈 빼돌려서 만든 거죠? 당장 오빠한테 전화해서 다 불어버려야겠다. 저는 차분하게 서랍에서 제 법인 통장 내역과 소득 증빙 서류를 꺼내 수진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보이니? 이거 내가 밤점 설쳐가며 내 실력으로 번 돈이야. 네 오빠 돈은 단 1원도 안 들어갔다고. 그리고 경찰 부르기 전에 네 발로 나가. 내 소중한 파티 망치지 말고. 수진이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차를 타려는데 남편 진호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신우이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꽃다발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진호는 예전의 고압적인 태도는 어디 가고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몰라보게 예뻐졌다.
스튜디오 대박 났다는 얘기 들었어. 역시 내 아내답다. 우리 이제 그만 화 풀고 합치면 안 될까? 서연이도 아빠 보고 싶어 하잖아. 강진호, 꽃다발 치워. 역겨우니까. 그리고 서연이는 아빠 안 보고 싶어 해. 무서워하지. 진호가 제 손을 잡으며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랑 수진이한테도 내가 잘 말해둘게. 너 이제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집안일은 사람 쓰고 우리 예전처럼 다시 편하게 살면 돼. 저는 진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웃기지 마. 식모가 필요한 거겠지. 미안하지만 난 이제 너희 집 종로로 탈 생각 추워도 없어. 자세한 건 법정에서 내 변호사랑 얘기해. 차를 출발시키며 백밀러로 멍하니 서 있는 진호를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힘들어했지만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에 아이는 다시 밝아졌고 이제는 아빠라는 존재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승우 선배는 저와 서연이를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주었죠. 지수야, 서연이가 웃는 걸 보니 나도 참 좋다.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만 남았네. 네, 선배. 동서 아들 100일 잔치가 다음 주잖아요. 시어머니가 가문의 영광이라면 호텔 연회장까지 빌렸더라고요. 승우 선배가 제 손에 USB 메모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100일 잔치 때 상영할 축하 영상 대신 틀 수 있는 자료들 다 넣어놨어. 혜림이가 내연남이랑 주고받은 문자랑 친자 불일치 결과지 스캔본까지 다 완벽해. 정말 고마워요, 선배. 그날 제가 어떤 선물을 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는 USB를 꽉 쥐며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혜림이의 아들을 앞세워 가문의 부활을 꿈꾸는 그 화려한 연회장. 그곳이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저는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조용히 그날을 기다렸지요. 서연이를 재우고 거울 앞에 선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눈동자와 당당한 어깨, 그리고 소중한 딸을 지키려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어요. 운명의 백일 잔치, 그날의 주인공은 동서 혜림이가 아니라 바로 제가 될 것임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동서 혜림이의 아들, 아니 강씨 집안의 가짜 손자의 백일 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가문의 영광이라며 시내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예약해둔 샵에 들러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몄습니다. 예전에 박 여사가 천박하다며 입지도 못하게 했던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차려입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사업가 이지수 그 자체였거든요. 승우 선배는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제 스튜디오 앞으로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우 선배가 차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야, 오늘 정말 눈부시게 이쁘다. 다들 깜짝 놀라겠는데? 오늘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선배, 준비한 USB는 잘 챙기셨죠? 물론이지. 이 안에 든 자료들이 터지는 순간 그 연회장은 아마 전쟁터가 될 거야. 자, 가자. 주인공이 입장할 시간이다. 호텔 연회장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화환들이 줄을 지어 서 있더라고요. 연회장 안은 정재계 인사들과 남편 진호의 직장 상사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던 박 여사가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더라고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나가지 못해?
어머니, 가문의 경사라는데 첫째 며느리가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축사를 준비했거든요. 옆에 있던 수진이 제 드레스를 훑어보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새언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진호가 사람들 눈치를 살피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었습니다. 지수야,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너 오늘 왜 이래? 강진호, 이 손 놓지? 여긴 내 변호사 한승우 씨야.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바로 법적 대응할 거니까 조심해. 승우 선배가 명함을 내밀며 진호를 차갑게 응시하자 진호는 당황해서 제 팔을 놓아버렸어요. 저는 당당하게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 가장 중앙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인 해림이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아들을 안은 채 도련님과 입장했습니다. 해림은 제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비웃음을 날리더라고요. 박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우리 강씨 집안의 귀한 장손배기를 축하해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혜림이가 아주 큰일을 해냈어요. 역시 배운 며느리는 달라도 뭐가 다르지요? 박 여사의 자랑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사람들에게 최근 제가 실린 경제 잡지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성공한 디렉터라는 사실에 놀라며 저를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박 여사의 얼굴이 다시 험악해질 때쯤 제가 마이크를 넘겨받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축사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이제 곧 남남이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동서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요. 해림이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박 여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형님 말 듣지 마세요. 뭔가 수상해요.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이 쏠리자 박 여사는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내어주었죠. 저는 단상 위에 올라가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동서가 낳은 아들을 축하해주는 자리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지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선배, 영상 틀어주세요.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성장 영상인 듯 하더니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선명한 서류 한 장이 나타났지요. 서류 상단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친자관계 성립 불일치 99.9%라는 붉은색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혜림아, 저게 무슨 소리야? 혜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안고 있던 아이를 떨어뜨릴 뻔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려고 가짜를 만든 거라고. 가짜라고? 그럼 이건 어때? 화면이 바뀌며 혜림이 병원 주차장에서 내연남과 은밀하게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나란히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등이 찍힌 사진들이 화면에 비춰졌어요. 돌잔치에 모인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혀를 찼습니다. 박 여사가 뒷목을 잡으며 단상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손자가, 내 귀한 손자가 남의 자식이라는 거니? 도련님은 동서에게 뺨을 내리치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무대 위에서 내려다보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짜릿함을 맛보았습니다. 진호가 제 발밑에 엎드려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것 좀 멈춰줘. 강진호, 이제 네 집안 걱정이 되니?
내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눈물 흘릴 때는 모른 척 하더니 말이야. 이제 네가 사랑하는 귀한 집안이 무너지는 걸 똑똑히 지켜봐. 저는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듯 소리를 지르는 박 여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아들이니 혈통이니 따지며 저를 무시하던 그 노파의 최후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지요. 저는 승우 선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하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는데 공기가 그렇게 맑고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승우 선배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넌 자유야. 고마워요, 선배. 저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밤하늘에 수놓아진 별들이 마치 저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동안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들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라탔고 뒤에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비명은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소음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가 서연이를 꼭 안아줄 생각에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생이 가장 빛나고 통쾌한 밤,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백일 잔치에서 터트린 폭탄은 시댁 식구들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치욕스러운 비밀이 전 세상에 까발려진 시댁 식구들은 반성은커녕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제 스튜디오 앞은 남편 진호가 퍼뜨린 헛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진호가 제 스튜디오 정문 앞에서 직원들을 붙잡고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지수 저 여자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저는 저 여자의 남편입니다. 저 여자가 바람이 나서 제 돈을 훔쳐 이 스튜디오를 차린 거라고요. 옆에 있던 동료 디자이너 민석이 진호를 밀쳐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지수 씨 실력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진호가 민석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며 외쳤습니다. 실력? 웃기지 마, 이지수. 당장 나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 저는 창밖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서 해림의 내연남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들이 스튜디오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내들이 사무실 집기를 발로 차며 험악하게 말했어요. 야, 이지수 디렉터가 누구야? 우리 형수님 인생 망쳐놓고 무사할 줄 알았어? 니들 인생도 똑같이 망쳐줄게. 당신들 누구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내들이 책상 위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웃었습니다. 형수님이 입은 피해 보상하려면 네 스튜디오 팔아도 모자랄 줄 알아.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직원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숨어버렸어요. 겨우 경찰이 출동해 사내들을 끌어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날 오후 유치원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가 유치원까지 찾아가 제 딸 서연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던 것이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할머님이 오셔서 서연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하시는 바람에 아이가 너무 놀라서 지금 서연이가 말을 아예 못해요. 몸을 덜덜 떨기만 하고요.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교실 구석에서 선생님의 품에 안겨 눈이 풀린 채 떨고 있는 서연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도 엄마 소리 한마디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서연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서연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서연이에게 좋아하는 사탕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모 봐봐. 사탕 줄까? 응? 한마디만 해봐, 서연아.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 이혼 소송을 맡아주는 승우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나 때문이야. 내가 복수를 한다고 설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거야. 저 괴물 같은 인간들을 상대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그냥 참을 걸 그랬나 봐. 지수야, 네 잘못 아니야. 서연이가 저런 꼴을 당한 건 저들의 탐욕 때문이지 네 탓이 아니라고. 여기서 네가 무너지면 저들은 정말로 승리하게 되는 거야. 끝까지 가야 해. 그래야 서연이도 지킬 수 있어. 저는 승우 선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제가 폭로한 진실에 시댁의 상황도 온전치는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동서의 집안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한다며 집안을 뒤엎었고 동서는 이미 짐을 싸서 어디론가 잠적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박 여사는 스트레스로 쓰러져 마비가 온 시아버지의 수발을 직접 들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다 말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수진아, 너 와서 아빠 다리라도 좀 잡아봐. 나 허리 끊어지겠다. 수진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 왔단 말이야. 이지수 언니가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대. 내가 인터넷에 올린 글들 다 지웠는데도 증거가 남았대. 나 감옥 가면 어떡해? 박 여사가 젖은 수건을 바닥에 내던지며 통곡했습니다. 이 망할년아, 너는 네 걱정뿐이야? 지수는 그동안 이 고생을 어떻게 혼자 다 했는지 내가 미쳤지 정말 미쳤어. 남편 진호는 매일 밤 제 집 근처를 서성이며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서연이가 드디어 승우 선배가 사온 인형을 보며 작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할머니 안 와? 나 이제 안 가도 돼? 지수가 서연이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응, 서연아, 이제 아무도 너 못 데려가.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서연이가 겨우 밥을 한 숟가락 뜨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려 했던 그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거든요. 서연이가 다시 입을 떼고 웃음을 찾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지옥 같았던 인연을 끊어낼 마지막 이혼 및 양육권 재판 날이 밝았거든요.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법원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초췌한 얼굴의 진호와 잔뜩 도끼가 오른 박 여사가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을 지나쳐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진호 측 변호사가 뻔뻔하게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이지수는 지난 6년간 가사에 소홀했으며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아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원고 강진호에게 있어 마땅합니다. 진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우 선배가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내며 단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피고가 가출한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탈출한 것임을 증명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법정 안에 박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식모가 어디서 눈을 부릅뜨니? 의사 며느리 발가락 떼만도 못한 년? 이라는 음성이 나오자 법정안은 술렁거렸지요. 재판장님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박 여사를 쳐다보더라고요. 박 여사는 당황해서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거 다 조작이야.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다고 그래? 이지수, 네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재판장님이 법봉을 두드리며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증거자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절차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선배는 멈추지 않고 진호가 제 어깨를 밀치고 폭언을 퍼붓던 날의 녹취와 사진들까지 전부 제출했습니다. 진호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재판이 잠시 휴정되자 복도로 나온 저를 박 여사가 가로막았습니다. 박 여사는 방금 전의 기사는 어디 가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나이가 들어서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그 녹취 좀 가짜라고 해다오. 어머니, 제가 식모 노릇할 때 사람 취급도 안 하시더니 이제야 제가 사람으로 보이세요? 옆에 있던 수진이 눈물 콧물 쏟으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요. 나 진짜 전과자 되면 취직도 못한단 말이야. 이거 오빠가 다 시켜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수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수진, 네가 인터넷에 올린 그 추악한 글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은 네가 져. 한편 그 시각 도망갔던 동서 해림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림은 내연남과 함께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도련님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붙잡혀 시댁으로 끌려왔다더군요. 그곳에서 벌어진 처절한 몸싸움과 고함 소리는 온 동네에 소문이 나며 강씨 집안의 명예는 바닥을 쳤습니다. 도련님은 해림의 집안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했고 해림 역시 시댁에서 자신을 괴롭혔다는 거짓 증거들을 내놓으며 두 집안은 공멸의 길로 접어들었죠. 재판이 다시 재개되었고 승우 선배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원고 강진호는 아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강제로 탈취하려 하여 아동학대에 가까운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자료 1억 원과 두 사람의 딸 강서연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 및 친권을 요구합니다. 진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지수,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너 나 없으면 서연이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강진호, 착각하지 마. 네가 언제 한 번이라도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한 적 있어?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필요 없어. 진호는 법원 경위들에게 끌려나갔고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시댁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장님은 제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은 확정되었고 서연이의 양육권과 친권 역시 오롯이 제 차지가 되었어요. 법원을 나오는 길 진호가 폐인 같은 모습으로 제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수야,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다시는 우리 집 근처나 서연이 유치원 주변에 나타나지 마. 다음번엔 주거 침입으로 바로 신고할 거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진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슬픔은커녕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승우 선배와 함께 은행으로 향해 시댁에서 받아낸 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보육원에 기부했어요. 지수야, 정말 대단하다. 그 돈이면 네 스튜디오 키우는데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아니에요, 선배. 그 더러운 돈은
제 인생에 단 한 푼도 섞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실력으로 번 돈으로 소연이랑 떵떵거리며 살 거예요. 명예를 되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이가 지아와 함께 밝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는데 비로소 제가 진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실감했죠. 박 여사와 진호는 이제 평생을 서로 탓하며 가난과 수모 속에서 살아가겠죠. 저는 서연이를 번쩍 안아올리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모녀를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지옥 같았던 6년의 세월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 문을 나선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기분이었죠.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오롯이 디렉터 이지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스튜디오는 입소문을 타고 번창해서 이제는 어엿한 디자인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세계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 날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젝트가 대상을 받게 되어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트로피를 손에 쥐는 순간 객석 맨 앞줄에서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는 승우 선배가 보였습니다. 지수야, 축하해. 네 실력이 결국 세상을 감동시켰구나. 고마워요, 선배. 선배가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상은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든 여성분께 바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시상식을 마치고 나오니 밤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더라고요. 승우 선배는 제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며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제가 빠져나온 시댁 식구들은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도련님의 사업은 해림의 비리 폭로로 완전히 망가졌고 살던 집까지 처분해 시골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박 여사는 이제 제가 하던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시아버지의 식사를 챙기다 말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지수가 있을 때는 손끝 하나 안 대고 살았는데 내가 왜 그런 복덩이를 발로 차버렸을까? 신우이 수진이 편의점 조끼를 입은 채 퇴근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상 손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제발 조용히 좀 해. 나 이번 달 월급도 벌금으로 내야 돼. 이지수 언니는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야? 박 여사가 수건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수진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이 철딱선이 없는 기집애야. 네가 옆에서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네 오빠는 술만 마시고 아빠는 누워만 계시고 나 이제 못 살겠다. 진호는 회사에서 해고된 후 재취업도 못한 채 매일 술에 절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술 기운을 빌려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서연이를 보고 싶다며 주정을 부렸죠. 지수야, 내가 다 잘못했어. 서연이 목소리 한 번만 듣게 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죽고 싶어. 강진호, 술 마시고 전화하지 마. 네가 언제부터 서연이를 그렇게 챙겼다고 그래?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고 진호의 번호를 다시 한번 차단했습니다. 이제 서연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무서운 기억일 뿐 그리운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서연이는 꾸준한 심리치료 덕분에 이제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가장 밝게 웃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부모님과 지아,
그리고 서연이와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으며 잔디밭 위를 뛰어노는 서연이를 보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지아가 제 옆에 앉아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는 것 같아서 나도 너무 좋아. 그래, 지수야. 우리 딸 장하다.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서연이가 꽃 한 송이를 꺾어와 제게 꽂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꽃보다 엄마가 훨씬 이뻐.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행복해질게.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든 공원길을 서연이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승우 선배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저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그는 제 손을 지그시 잡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지수야, 서두르지 않을게. 네 곁에서 서연이랑 네가 웃는 모습 평생 지켜보고 싶어. 나한테 그 기회를 줄 수 있겠지? 선배, 고마워요. 이제는 정말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멀리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6년 전의 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눈물 흘리며 죽고 싶다던 그 초라한 며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수는 거창한 피바람이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잘 살아서 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서연이의 작은 손을 꽉 쥐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녀 앞에는 더 많은 시련이 올지도 모르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거든요. 제 안에는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제 실력을 믿어주는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제 자신인 이지수가 있으니까요.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저희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지며 이야기는 따뜻한 마침표를 찍었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인의 시선과 부당한 대우 속에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 누구도 여러분의 빛을 꺼트릴 권리는 없으니까요. 스스로를 가장 먼저 아껴줄 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